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 문학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면요, 책을 보시면은 문학의 본질하고 이제 문학의 총체적 이해에 나온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살펴볼 것을 보자면요, 문학의 기원 부분 있죠? 거기 한번 별표 쳐주세요. 문학의 기원에는 모방 본능설과 다른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갖다 모방하고 싶은 본능에서 문학이 발생된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희 본능설, 유희라는 건 재밌는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려고 사람은 문학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유희 본능설. 그리고 흡인 본능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흡인력 있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다는 흡인 본능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내면 세계의 욕구, 자기 생각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은 자기 표현 본능설. 그리고 발생학적 기원설, 발라드 댄스설 뭐 이런 것들 기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기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 문학의 특성 부분도 하나 알아두세요. 항구성, 영원히 문학은 지속된다. 그리고 보편성,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쓴다. 그리고 작가만의 특유한 문체,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개성,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북한 소설 창작 경향 같은 것들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들인 현대시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사실요, 여기서도 보면은 현대시 개관이라고 해서 20년대, 1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쫙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각각 개별 작품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 개관적인 문제들도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 어렵게 물어보고 있는 얘기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별 시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다, 어느 시대 사람이다, 그리고 주로 어떤 경향의 시들을 쓰더라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서 개별 공부 함께 연관지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와 함께 효과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면요, 1910년대에 이제 자유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계몽성과 교훈성을 쇠퇴하고 새로운 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모색되었다. 자, 1910년대면 언제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현대 소설들이 막 외국에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세의 그런 봉건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막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랬던 시점이죠. 그때면 1910년대가 되면요, 이제 봉건적인 내용들은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봉건 제도들 다 타파하자. 구슬부터 다 타파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좀 개혁적이 되자. 뭐 이런 식의 시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계몽시키려고 하는 시들. 우리 앞으로 좀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교훈을 주려는 그런 시들, 소설들. 이런 것들이 좀 주류를 잃었던 때가 바로 191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역시 예전에 그런 아까 배웠던 시조 형식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해서 자유시로 가자 이런 식의 움직임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이고요. 그래서 10년대는 이제 굉장히 옛날 시에서 옛날 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단계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0년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과도기 단계라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때는 이제 3.1운동이 끝나고는 직후였어요. 일제강점기 때였죠. 그런데 3.1운동이 어땠나요? 성공했나요? 네, 아니었죠. 실패한 운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 좌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계몽하자는 그런 것도 못 쓰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소설가들이 뭘 쓰기 시작했냐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나도양의 소설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뭐 이제 물레방아에서 막 간통을 저지른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태폐적이고 막 불지르고 막 그리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것들 좀 태폐적이고 굉장히 막 좌절스러운 그런 시들이 그리고 소설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요. 또 이제 프로문학과 국민문학파가 서로 싸우는 것이 이제 갈라지는 시점이 바로 또 20년대입니다. 프로문학, 국민문학파. 이런 좀 용어들 듣기만 해도 좀 짜증나고 뭔지 모르겠죠?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프로문학이란 건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문학을 말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평등히 다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문학이란 어떤 거냐면 막 부자 집에 가갖고서는 불 지른 다음에 그 집 주인 죽이고 막 그리고 거기 잡혀가 자기 딸 뭐 구출해내오고 아니면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 들어가가지고서는 테러리스트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소설들이 이제 프로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념적이고 사회주의 그런 이념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좀 많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착취당한 사람들, 지주한테 막 착취당한 사람들, 부르주한테 막 고통받는 노동자들 이런 것들 소설들이 프로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문학파들은 이제 그 프로문학에 이제 반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회주의 문학 정말 싫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민족주의 문학. 우리가 이제부터 그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잘 계몽을 사람들을 해가지고서는 이 일제강점기 벗어나게 하고 우리나라 독립성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들이 국민문학파예요. 그래서 국민문학파는 그냥 프로문학에 반대하면서 나 너 싫어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대는 이렇게 분화가 됐다. 사회주의와 국민문학파로 양분됐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30년대에서는 이 프로문학을 쓰던 단체인 카프가 해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그런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었죠. 일제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체를 생각해서 카프를 해체시킵니다. 카프는 뭐의 약자냐면요.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프롤레타리아는 알다시피 공산주의에서 노동자 계층을 이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예술적으로 그 문학 작품을 쓰려는 그런 모임 단체였는데요. 그것이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일제가 이제 어떤 저항적인 시도, 어떤 저항적인 소설도 못 쓰게 굉장히 30년대 가서는 탄압이 극심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들을 갖는 그런 저항적인 소설이나 시는 하나도 못 쓰게 됐고요. 결국 순수 서정시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순수 서정시, 이제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을까요? 네, 김영랑이 있죠? 그거 써주세요. 순수 서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는 김영랑이에요. 김영랑은 이제 뭐 보드레안 에메랄드, 막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순수하고 막 서정적이고 막 말소리가 예쁘고 이런 시들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던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수 서정시가 굉장히 이제 많이 3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더니즘도 대두가 됩니다. 모더니즘은 알다시피 이제 모던, MODER은 뭐예요? 네, 현대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하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적인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막 도시의 노을진 환경, 노을진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되게 세련되게 막 셀로판지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외래어를 섞어가지고 그런 좀 세련되게 지으려는 나름 그런 시들 경향을 갖다 모더니즘 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어때요? 막 아까 전에 말했던 순수 서정시, 모더니즘 시, 다 공통점이 보면요. 이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항적인 것도 다 말살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년대에는 이제 카페 해체되면서 그런 이념적인 소설 시는 하나도 안 나오게 됐고 순수 서정 그리고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생명파, 청록파 이런 것처럼 뭐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에 대해 얘기한다든가 생명파 그리고 자연을 갖다 소재로 얘기를 한다든가 청록파 이런 것들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시인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가장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인 있죠?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내신 시인이죠. 누굴까요? 네, 윤동주 시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성찰의 문학을 많이 이제 쓴 시인이죠. 그럼 여기서 저항의 문학, 앞쪽 저항은 또 누가 가장 유명할까요? 40년대? 예, 이육사 시인이죠. 이육사 시인과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나왔던 시기가 1940년대입니다. 그리고 김소월 씨, 저 전통에 대한 그런 시들을 많이 썼죠. 우리 전통적인 정서들 그리고 좀 약간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 있죠. 막 초혼, 뭐 혼을 부르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진달래꽃을 갖다가 쓴다든가 좀 이런 전통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시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항과 자기 성찰,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표출됐던 시기가 바로 40년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념 논쟁이 또 40년대가 되니까 다시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또다시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문학파에서 뻗어나온 게 바로 민족주의적 경향이에요. 민족주의는 지금 보수 좀 계열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좀 유지들
약간 부자인 조선인들 중에서 약간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민족주의적 경향에 합류를 하곤 했는데요. 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애국 계몽 운동이라든가 외교적으로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든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주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시들 역시 좀 사람들을 계몽시키려든가 아니면은 그다지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족주의적 경향의 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